5일만 더 힘쓰면 2.5단계 연장 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 말인데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한강 공원에 쳐져 있는 출입 통제선을 넘고 들어가 음주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또 턱스크라고 하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태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배려와 협조 필요합니다. 정부 말대로 일단은 5일 동안만 더 참아보죠.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액수는 크지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호응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예산과 지원 형식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게 사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17세에서 34세, 그다음에 50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35세부터 49세는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있었는데. 은근 저는. 아 그래요? 걸리네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제외된 30, 40대를 중심으로 좀 불만 여론이 감지된 게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클럽 들어갈 때 그 검사하는 뭐 약간 그런 기분? 그런 기분? 안 검사해주면 좋아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는 못 받을까 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다 받기로 나이 구분 없이 13세 이상은 무조건 2만 원 지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당청 관계에 대해서 환상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또 민생 경제나 국민들의 삶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낙연 대표의 교수단체 연설 중에 그 화제됐던 단어 그 우분투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협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이 시기에라도 정치권이 연대와 협력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이 대통령께서 이미 하고 계시지만 여야 대표 간 회동 또는 이 김종인 위원장과의 1대1 회담이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도덕성 문제를 거론을 또 했고 또 이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달라라는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뜻이겠죠? 그런 말도 했는데요. 네. 근데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얘기가 아예 없었다고 하고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거나 아니면 이낙연 대표 포함해서 세 사람이 만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관련 발언한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관련 발언했는데 의혹만 있고 사실이 없는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라며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추미애 장관 아들 그 서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서일병 아버지와 할머니가 용산으로 자대 배치해달라고 청탁했는데 거절하고 40분을 그래서 교육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거기에 참여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거는 청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공정하게 추첨을 선발합니다.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김종민 이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가 10일 이상은 요양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다. 그래서 이게 특혜다라는 얘기가 이 국민의힘 당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잘못 얘기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거기서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누락됐다. 특혜다라고 했는데 근데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의가 필요하다는 게 확인된 사실이고 그래서 이 서일병 추미애 장관 아들 그 서 씨에 대해서는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 장관 아들 측에서도 고소고발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좀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이 서모 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의 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 A 전 대령인데, 네네. 이분이 아까 좀 얘기를 하셨던 대로 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제 아버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또 시어머니 복잡하네요. 어쨌든 이 두 분이 뭐 인사청탁을 해와서 마치 이제 두 사람을 뭐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한 것처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뭐 그 이른바 이제 배치를 받은 이 병사들의 다 같이. 부모님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이제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대령 그 전직 대령 그리고 이 보도를 한 SBS 등을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박정호 기자가 잠깐 짧게 전해줬는데 이 윤영찬 의원의 그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를 찍으려다가 이거 요가 안 들어가 사생이라까지 네. 거기에 나왔는데 그 문자 메시지 논란이 좀 있었고 이낙연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또 했죠. 네, 그러니까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뭐 주의를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 대표연설과 야당 대표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루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엄중하게. 여기서 이낙연 의원을 대표를 수식하는 단어 엄중이 나왔습니다. 네. 또한 이어서 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께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삼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런 문제된 발언이 안 나오게 대책까지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셈이죠. 그럼 몇몇 의원들의 발언은 뭔가요? 뭘까요? 정확히 얘기 안 해서. 진짜요? 네.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오늘 자신의 SNS에 송구하다 그 사과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용 전 소카 대표 이분이 원래 다음 또 자업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분이 또 이와 관련돼서 네.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 측에서 아니 이거는 인공지능 AI 뉴스 편집인데 어떻게 불공정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용 전 대표 뭐라고 했냐면 이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왔다고 바로 포털 담당자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도 문제라면서도 포털에 AI가 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도 이것도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AI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자체가 규칙 기반의 그러니까 AI가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원래 쌓여진 데이터 가지고 또 그렇죠. 이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하든지. 외국에서도 그거를 실험을 했을 때 이 AI가 굉장히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네, 결과를 맞아요. 낳는 걸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맞아요. 거죠. 네. 뭐 야당 측에서는 굉장히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윤영찬 의원이 뭐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고 또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지냈고 또 지금도 카카오 네이버를 관할하는 이 국회 이 과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이 진성호 전 의원이 이 네이버는 평정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좀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 윤영찬 의원의 발언을 두고 좀 외압이라는 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가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이낙연 대표의 유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 그리고 과방위원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윤영찬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진성호 의원 얘기를 좀 다시 하면은 이 진성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는데 21개월이 21개월이요? 네,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까먹었겠는데요. 무슨 내용을 사과하는 거지?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군요.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조수진 의원 이 이야기가 사실 며칠 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오늘 당장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이제 재산 신고가 총선 때 했던 거하고 이제 국회의원 때 신고한 거랑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한 11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었고, 실수였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렇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민주당의 누군가요? 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광재 의원, 이상직 의원, 네. 김혜재 의원, 최기상 의원, 문진석 의원, 허영 의원의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여당 지역구 의원 총선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대조를 해보니까 네. 뭐 전세권을 누락하거나 이 부동산을 미신고하거나 예금 비상장 주식을 미신고하는 등 뭐 다양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분들이 뭐 정치 신인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이나 기관장을 뭐 여러 차례 한 그래서 재산 신고를 몇 차례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자신은 실수지만 여당 의원들은 좀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다라는 여러 번 취지의 해봤는데 뭐 하는 법 알면서 왜 실수라고 그러냐 그런 주장이고 또 이제 김진애 의원이라든지 양정숙 의원, 김홍걸 의원, 이수진 의원, 윤미향 의원 등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도 선관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실명이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은 네. 뭐 어떤 얘기를 하나요?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반발하고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허영 의원이 자신의 SNS에 뭐라고 썼냐면 부모 재산 포함 여부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났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 전에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전세를 옮겼다. 재산신고 내용만 확인해도 전세 취득 일자가 2020년 5월 6일에 나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금 같은 거 그러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현금이요? 네. 아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다는 게. 월세 전세가 됐으니까 네. 그게 뭐 가격이나 이런 게 달라졌겠죠. 월세에서 전세가 됐으면은 보증금이 이제 재산에 포함된 거. 달라지니까 이런 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달라진 거냐라고 의문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 따져보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안 보고 고의로 자신의 여러 가지 논란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른 정말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의원들은 없나요? 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갖고도 사실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우자 임모 씨가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는 네네. 이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4채를 신고해야 되는데 3채만 신고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상가 같은 경우도 서대문 상가의 절반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네. 여기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 직접 하지 않아서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다. 또 분양권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 상가는 보좌진이 등기부 등본을 착오해서 잘못 신고했다. 행정실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자, 그에 관해서 이제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한번 살펴보자, 전수조사를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3월 말에 후보에 등록을 할 때 그때 이제 재산 신고 내역 그리고 5월 말에 이제 재산 신고를 처음 했을 때 그때 이제 변화 상황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김진애 원내대표가 촉구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뭐 조수진 의원에 이어서 뭐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실망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재산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보좌관이 알 수가 없고 또 공시지가 변화나 이 주식 실거래가 신고제 전환 외에는 이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누락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애 의원도 사실 신고 당시보다 3억 원이 올랐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 20억 7천만 원이었는데 2020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2억 7천만 원의 그 공시지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랄까 이거 역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일괄 처리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공수처 설치,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걸 동시 추진하자 일괄 타결하는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같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서 지연이 됐고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건 교수단체별 이사 추천 숫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이게 일부러 뭐 연기하거나 누락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한 번에 다 하자. 그런 거죠.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하자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역제안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일지는 봐야겠죠. 어떻게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다른 얘기는 없나요 아직? 뭐 오늘 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네.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사실 이 일관 타결을 하면은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하면은 그건 그대로 끝인데 이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또 여당이 또 협조를 안 하면은 또 다시 유예모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하고 싶으면은 먼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부터 하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추천은 뭐 이제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에 나서겠다 좀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발은 같이 하지만 끝은 다르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출발해서 끝을 맞춰야 된다. 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 결과 발표 보니까요. 취업자 숫자 전년 대비 27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역대급 장마까지 겹치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용 부진 현상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6개월째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달 대비 뭐 27만 명이 감소를 했다는 건데 8월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라고 네. 얘기를 할 때는요. 이제 작년 동기 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신규 취업자 수죠. 그러니까 작년 8월 대비 신규로 더 늘어야 이제 고용이 좋아지는 그렇죠. 건데 27만 4천 명이나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6개월 연속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6개월 뒤로 가보면 그게 언제인 겁니까? 바로 3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월까지만 해도 막 코로나 하다가 빵 터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3월 보면 19만 5천 명. 그러니까 신규 취업자가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네, 나오기는커녕 4월이 47만 명, 5월이 39만 명. 그리고 이런 식으로 6개월 연속 감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고용 통계를 잡을 때 이런 순감이 연속으로 나온 적이 실은 2009년 1월부터 8월 이때를 돌이켜보시면 진짜 공포스러웠거든요. 네, 2008년 10월에 리먼 브라더스 부도 나고 정말 휘청됐었을 때 이제 그때 8개월 연속 감소한 때가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6개월 연속 신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구직 단념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제 이분들을 왜 따로 집계를 하냐면 이분들이 약간 그 실업률이라든가 이거에 통계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제 실업이라는 것은 구직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못 가졌을 때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건데 아예 구직을 단념해 버리면 그 통계에서 빠져버리는데요. 7월을 보면은 8월을 보면은 68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8월 기준으로는 이제 가장 많은 역대 많다라고 했고 이거를 반영한 실업률이 있어요. 이거 보조지표 3이라고 하는 체감 실업률인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실업이라고 보자 포함해서 보면 약 13.3%의 실업률을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9월도 뭐 만만치 않게 안 좋을 거다라고 홍남기 그 부총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8월의 고용 문제를 또 갖고 온 것은 8월 말 그러니까 하반기에 강화된 2단계, 2.5단계가 나왔는데 이 통계는 지금 안 잡힌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은.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9월 고용 통계에 잡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9월은 훨씬 더 8월보다 지표상으로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고용 일자리의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실물 경제는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 실물 경제의 마지막 보루가 고용입니다. 무급휴직이던 아니면 월급을 얼마 조금 받던 일단 일자리라도 고용이 있는 것과 마지막 이 끈을 놓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고용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반기 취업 시장도 여전히 사실은 우리가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롭게 이제 수혈이 되는 게 신규 채용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직도 공채 구조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고 하반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뽑게 되는 구조인데
대기업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본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일단 24%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네. 했는데요. 신규 채용은 이제 안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고 나머지 절반 50% 한 120곳 정도가 응답을 한 것인데 생각해 보겠다. 근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응답했을 가능성이긴 네. 하지만 그럼 둘을 합치면 74% 정도는 일단 하반기 공채가 정말 없거나 아주 조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늘리겠다 뽑겠다가 한 22%, 23% 정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기업들 좀 보면 삼성이 네. 일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계열사 또 생명, 카드 같은 금융계열사 등도 이제 다 원칙대로 하반기 공채를 하게 되고요. CJ도 신입사원 모집을 하고요. 포스코라든가 또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뭐 KT, LG 등은 또 인턴십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뭐 네이버, 현대, 오일뱅크 이제 이런 기업들도 하게 되니까 취준생들은 이제 정보 많이 보시고 일단은 한 전체 500대 중에서는 23% 정도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진짜 참 날씨 뭐 쌀쌀해지면서 우리 취준생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취업 시장,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하려는 분들도 힘들지만 네. 자영업자분들 힘든 거는 또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4차 추경도 하고 네. 이제 2차 긴급재난금 지원되는 그 두 축, 네네. 한 축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고요. 다른 한 축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고용 취약계층과 이제 이쪽 뭐 특수 형태 고용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영업자 분들의 7월 통계입니다. 이건요. 7월 네. 통계인데 전체적으로 작년 7월 대비해서 12만 7천 명이 이제 줄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17만 5천 명은 뭐 줄었고 4만 8천 명은 또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 17만 5천 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충격이 크죠. 그렇겠네. 그럼 거기에 딸려 있는 고용원들도 예. 사실은 잃은 거잖아요. 다 일자리를. 잃었다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4만 8천 명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신규로 들어가면서 늘어서 이거 두 개 합쳐서 이제 낙폭을 줄인 거죠. 네네. 12만 70명을 줄였는데 이게 그냥 조삼모사인 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고용원을 없애고 줄이면 그분들이 그냥 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바로 고용원 되는 없는 거죠. 걸로 다시 네네. 시작을 맞아요, 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 전반적으로 다 자영업자분들이 아. 얼어붙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 정말 힘드시겠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실물 경제는 정말 굉장히 힘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유동자금이 많아서 그런지 주식 시장은 계속 화랑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제 밤 사이에 나스닥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외국 부분을 좀 짚고 네. 뭐 주식 시장도 잠깐 특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어서 네. 함께 분석을 좀 해보면은요. 이게 지금 실물 경제는 이런데 고용도 이렇죠. 소상공인분들도 힘들죠. 그런데 주식 시장만 바로 보고 있으면 마늘 치고 말이야. 다른 네. 세상이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돈도 어마어마하고요. 네네. 그래서 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신용대출인데요. 신용대출 연초 이후에 국내 5대 은행에서 순증한 부분이 한 14조 원, 15조 원 되고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신용대출이 한 1월부터 9월까지 17조, 18조 정도 늘었다고 봐야 금리도 되는데 낮잖아요. 전 처음 보거든요. 이게 뭐 주택담보대출이 네네. 아닙니다. 신용대출이 이렇게 그러니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당국도 곤혹스러운 게 이 신용대출이 폭증한 데에는 정말 어려워가지고 막 빌린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이거 받아가지고 또 투자하려는 분들도 네네. 계시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혼재돼 있으니까 신용대출을 지금 이제 막아라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걸 구분을 이걸 가지고 뭐 전세가 그렇죠. 올려 뭐 주가 굉장히 지금 이게 투자 자산 시장이 다르게 흘러가면서 이제 왜곡도 나오고 이제 거기에 맞는 정책도 못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다. 다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또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만 바라보면 유동성은 넘쳐나고 그 참 이게 정책 쓰기도 만만치가 애매하고.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주식 시장은 나름 뭐 계속 오르면서 어떤 네.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방금 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시장이 네. 좀 위태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특히 네. 뭐 나스닥이 특히 그런데요. 네. 세계 주식 시장 전체를 이끌었던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미국 중에서도 나스닥이 실은 대장 증시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막 기술주 중심으로 막 올랐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나스닥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게 실은 건전한 조정인가? 지금 긍정론자들이 얘기하는 아니면 정말 버블이 터지는 신호인가? 지금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제가 앞서 이제 주식 투자자라고 보면 많이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또 그렇게 많이 요즘에 또 합니다. 그 해외 주식 투자 시작하면은 무조건 애플하고 테슬라를 예, 많이들 사더라고요. 그분들을 서학개미라고 또 이제 뭐 통칭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연초 이후 보면 거의 10조 원 이상을 샀고요. 9월 4일까지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 이달 9월에요. 9월에요? 네. 그런데 뭘 샀냐? 애플, 테슬라, 커봐요. 뭐 엔비디아, 또 구글의 네. 무슨 알파벳 이런 주식인데 지금 최근 9월 들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30% 넘게 뭐 하루에 20%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럼 거의 애플도 작전주 모습으로 빠지더라고요. 네, 14% 15% 받게 되니까 아 이것도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지 이게 전체 주식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건전한 조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옵니다. 우리 진짜 보면은 저는 뭐 투자를 막 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근데 그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이렇게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네.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네. 코스피 지수가. 근데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이제 뭐 좀 타격을 받았던 그렇죠. 것에 반하면은 사실 코스피가 뭐 나름 선방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오늘도 그랬고 네. 그날 첫날 폭락했을 네네네. 때도 우리는 오히려 오르거나 이렇게 잘 선방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 내일 이후부터 봐야 됩니다. 내일 이후부터. 내일이 주식 투자하신 분은 알겠는데 뭐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 그러니까 내의 파생의 네. 만기일이 만기일. 되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이기 네네. 때문에 일단 내일 만기 때는 큰 세력들이 이미 다 포지션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제를 맡으려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좀 평가를 하기에는 우리는 잘 선방했다.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제가 보는 스토리는 뭐냐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네네.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아요. 외신에도 많이 나왔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애플, 테슬라 이끌었던 게 누구냐 수급이냐 아니면 이 기업이 진짜 좋냐 얘기를 했는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손정희 회장이었다는 거거든요. 왜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 손정희 회장이 무슨 투자를 했냐면 뭐 일부 뭐 기사에서 뭐 콜옵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해당 몇몇 종목들의 주가가 더 오르는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베팅을 한 파생 거다. 상품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겁니다. 아. 그 액수가 레버리지에 걸렸으니까 실제 네네. 액수는 모르지만 전체 걸린 것까지 하면 지금 500억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60조 원 규모를 나는 무조건 오른다 쪽에 베팅을 해왔던 거예요. 오.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그동안에 어떤 사람은 테슬라라는 종목을 하나 놓고 봤을 네. 때 이 종목은 실적도 겨우 나왔고 지금 거품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행태를 보통 취하냐면 공매도라는 행태를 취합니다.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는 이제 하죠. 네. 근데 그동안에 어떤 행태가 벌어졌느냐. 떨어질 듯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오르고. 그러면 공매도를 쳤던 그 세력들은 손해가 커지니까 네. 바로 걷어들입니다. 근데 그때는 무작정 걷어들이니까 주가가 튀어오르는 그걸 이제 숏 커버라고 하거든요. 네네. 숏 커버를 계속 당하면서 뭐 뉴욕의 난다긴다는 공매도 헤지 펀드들은 다 망해 나가고 테슬라가 자고 일어나면 3% 자고 일어나면 10% 이렇게 왔는데 맞아요. 엊그제 그러니까 바로 지난 주말에 그 범인 그 핵심 세력이 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네. 자, 그럼 손정희 회장은 어떤 포지션을 구축할까요? 이미 자기가 노출이 됐으니까. 빨리 행사를 하거나 포지션을 털고 네. 나오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떨어진다 쪽에 베팅을 했던 세력들은 또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타깃이 정해졌죠. 그럼 이제 더 떨어진다로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실적 내재 가치 이런 거 떠나가지고 이제 쩐들의 전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나스닥이 4%가 빠지고 테슬라가 20% 넘는 여기에는 진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큰 손들의 지금 대결이 펼쳐지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오늘 밤 또 내일 밤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내일이 만기지만 미국은 그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주일이 더 이 전쟁의 시간이 네네. 남아 있기 때문에 부디 국내 주식 투자자도 물론이지만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매일 오르니까 좀 위험 관리 이제 애플이 떨어져 이런 걸 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애플은 믿으시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싸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험 관리는 이제 진짜 필요한 대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야, 이런 거대 그 자금을 가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카지노 캐피탈리즘이라고 네. 이 금융시장에서 이런 자본 세력들이 이러는 거 가지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뒤에서 좀 벌어지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주가까지도, 그러니까 인덱스까지도 맞아요. 나갔다는 네. 그런 현상이. 우리는 좀 있군요. 사이즈는 다르지만 우리는 외국인들의 선물, 그렇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못하니까 막아놓은 선물을 거잖아요. 가지고 네. 막아서 선물을 현물은 계속 팔고요. 음. 선물을 사면서 지금 주가를 매일 완전히 자기 뭐 컨트롤을 입맛에 하고 맞게. 있는데 이제 내일이 만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외국인의 선물을 쌓아뒀던 이 세력들은 또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급으로 인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또 향후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이 금융시장으로 곤란하는. 알겠습니다. 대부분 안 하죠. 그런 쪽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오늘 정철진 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해드리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뭔가요? 추석 선물은 묻고 더블로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 그거예요? 맞습니다. 오. 정부가 이번 추석 네네. 선물 명절 기간에 이른바 김영란법에 정해진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추석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잖아요. 네. 이것도 그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정해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데 네네. 얼만큼 올리냐? 기존 10만 원에서 10만 원 더해서 네. 2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축수산물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우, 생선, 과일 등 농수산물이 50% 이상 포함된 가공 제품이면 됩니다. 햄도 들어가는지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데. 가공 제품은 맞지만 네. 몇 퍼센트인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거 선물 세트 많잖아요. 그런 예. 거. 자, 근데 이제 이 청탁금지법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축수산업 이쪽에 피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방을 좀 해야 된다. 네. 뭐 이번에 수해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아무래도 경제도 안 좋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는 확고히 하되 농축수산업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외적 조정 방안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번 추석 연휴엔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에 선물 보내기 운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지역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서 특별 판매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과 함께 이 선물 상한액 인상 내용의 시행령도 의결해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참고로 이번 추경안에는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현금 지원이 있고요. 2차 고용안정기금 그리고 아동특별 돌봄 지원과 통신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보이스피싱 퀵서비스 기사의 덜미입니다. 아니? 퀵서비스 기사를 쫓아가서 잡으셨나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이런 기사라면 경찰의 덜미 이런 네네. 식으로 헤드라인이 잡히는데 퀵서비스 기사에 의해서 보이스피싱 관련 그 운반책들이 네네. 덜미를 운반책? 잡혔습니다. 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인데 네. 이 조직에서 운반책을 담당했던 2명입니다. 네. 한 명은 현금 수거를 했고 한 명은 계좌이체를 했던 사람인데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요. 네. 이 중에 한 명 대학생 A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B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먼저 B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이 피해자들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인출한 뒤에 퀵서비스를 통해서 A 씨에게 전달을 했고요. A 씨는 대학생인데 네. 이분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5천여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고 해외 계좌를 통해서 조직에게 넣은 것이죠. 자기 계좌에서 한번 세탁을 한 다음에 네네네. 해외 계좌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쓴 겁니다.
네. 근데 현금을 퀵 서비스로 보내요. 불안해서 보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퀵 서비스 기사님께서 보고 신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예, 마지막 날인 지난 3일에 네.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모두 경찰에 붙잡힌 건데 이 기사분이 당시 B 씨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상자 1개를 배달했는데 네. 상자가 허술하게 포장돼 있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돈 담았는데 허술하게 포장을 해요? 연락처도 없었고 좀 이상하다고 생겨서 상자 내부에 현금 500여만 원이 나뉘어 있는 봉투 여러 개가 있는 거를 발견하고 범행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뭐랄까 원래부터 이 조직이라기보다 네. 고액 아르바이트생 모집 뭐 이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의 네네.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대학생들은요. 고액 알바 모집 이런 광고에 현혹이 돼서 아이고. 가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들은 지난 1일 인터넷에 게재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이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네. A 씨 같은 경우에 현금을 전달할 때마다 25만 원씩 받기로 했고 B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의 2%를 챙기기로 했는데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챙길 수 있었던 건데 잡힌 거죠.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게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 퀵서비스 네. 기사분이 신고를 안 했으면 억울하게 운반책으로 예, 그렇게 지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다행히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감사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을 이분에게 줄 예정이고요. 실제로 피해자들이 돈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돈인지 모르고 돈 봉투를 운반했다가 이런 퀵서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통해서 운반했다가 네. 운반책으로 오인돼서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럴 때는 자신이 가담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걸리게 되면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운 일이네요. 네, 네, 세 번째 소식은 뭔가요? 바다가 아프다입니다. 왜요? 뭐 쓰레기가 또 많이 나왔나? 맞습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과 네네. 7일에 있었던 하이선이 네. 연이어서 부산을 강타한 이후에 해변에 모래가 안 보일 정도로 쓰레기와 부유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사진을 봤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예, 해상에 고여있던 쓰레기가 태풍 때문에 불어난 물을 따라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해변까지 온 거고요. 거군요. 현재 부산의 다대포 해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추산 2,500톤의 쓰레기가 쌓였고 또 갈대, 농산물, 생활 쓰레기 이런 게 범벅돼 있다고 합니다. 또 예전 해변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2주 동안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우리가 네. 또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광안리 해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 백사장도 마이삭 때 네네. 30톤의 생활 쓰레기가 떠밀려 와서 수거됐는데요. 담배꽁초, 아이고. 플라스틱 병, 스티로폼, 나무 네. 토막 이런 것들이 넘쳐났다고 하고요. 이게 평소 시민들이 버린 건데 바다에만 버린 게 아니고요. 강에 버렸던 것들도 태풍에 떠밀려서 육지로 온 것들이 있었고 기장군 해안가도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월파라고 하거든요. 네네. 월파로 인해서 그 마을 곳곳이 부서지고 무너져서 작업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경북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해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빨리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택배 기사를 울린 편지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또? 손편지인가? 맞습니다. 아. 요즘 잘 맞추시네요.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1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명의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로 세상을 아이고.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작은 배려가 택배 기사를 비롯한 배달 기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드렸나 봐요. 예. 감동적인 내용이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경기도 평택을 오가면서 생수를 배달하는 택배 기사분인데요. 네.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지나던 지난 7일에 한 고객으로부터 손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편지에는 태풍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상품을 주문해 죄송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내일로 배송하심이 네네. 좋을 듯하다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답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에 글로 대신한다라면서 샌드위치까지 또 우유에 샌드위치까지
동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기사분한테 정말 힘이 많이 됐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기사분 뭐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네네. 전해지고요. 가슴이 뭉클해진 건 이분만이 아니었고 이 기사를 읽었던 많은 네티즌분들 댓글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글쓴이 분 정말 멋지고 택배 기사님도 태풍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런 뉴스 들으면 참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네,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어디까지 왔는지 한국파스테로 연구소의 김승택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비롯한 관련 회의들이 시작됐죠. 4부에서는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회의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진우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